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안전망, 무언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건설 현장엔 추락 위치 아래에 설치되어 있고요. 금융에서는 다양한 구제책과 지원책이 안전망입니다. 정부가 최근에 안전망 대출을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고 있지만 포용적 금융의 방편에서 새로운 대책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에서 문재인 캠프 국민성장 추진단장 지내셨죠. 아주대 김용규 교수 연결해서 정책 배경과 내용 들어봅니다. 암호화폐도 부동산도 정부의 투기 근절 의지 날카롭기만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분들이 코스피, 코스닥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매수의 힘 등 다양한 환경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힘까지 입은 코스닥도 상승 기류를 타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전망,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유의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생생장바구니, 오늘은 쌀 소비량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 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2018년 1월 29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이 금융사와 국민들이 금융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금융사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돈을 벌 수 있고 이익을 마련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빚이라던가 대출 생각하시면 좀 한숨부터 나오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괴리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정부는 계속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 서민 또 취약계층, 취약차주에 대한 여러 대책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안전망 대출 출시가 곧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 달 7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는데요. 고금리 대출 받으신 분들이 조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환 능력에 따라서 2천만 원까지 이 채무를 대환해 주기도 하고요. 균등 상환 방식을 통해서 부담도 좀 줄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격차 중에서도 금융 부문에도 격차가 심한데요. 과연 서민들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대책인지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캠프 국민성장 일자리 추진 단장을 맡으셨죠. 포용금융연구회장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규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여러 가지 정부도 바뀌고 좀 시간이 지나도 아직 좀 서민들의 삶이 나아졌다, 이런 소리는 잘 안 들리고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지금 안전망 대출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좀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취지의 제도인가요? 네, 그러니까 자산관리공단에서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100% 지원을 해서 새로 내놓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네네. 이 상품은 이제 다음 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그러니까 기존에 27.9%였던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네. 인하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인하가 됨으로써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갱신되거나 연장이 되겠지만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대출 연장을 할 수 없을 경우가 생기게 되고 네.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대출을 해주는 그래서 네. 그 대출 금리는 이제 12%에서 24% 수준 보증료까지 포함해서 네, 그러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예, 중구미적 성격인데 제목이 인상적입니다. 제목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이 기사에 관심도 갖기도 했는데요. 안전망 대출입니다, 교수님. 이 제목은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안전망 대출이니까 이제 사회적 안전망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네. 기존의 금융의 혜택으로부터 이제 소외가 되는 사람들이 낭떠러지기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일정한 정도의 이제 망을 쳐준다 이러한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제목에 또 압축되어 있기도 합니다. 정부가 사실 취약차주 대책을 최근에도 한번 세웠고요. 여러 가지 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리가 아무래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정책 배경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직접적인 계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법정 금리가
인하됨으로써 네. 전체적인 이제 금리는 부담을. 올라가겠지만 또 법정 금리는 27.9%에서 24%로 인하가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빌려주는 제2금융권 쪽에서는 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됨으로써 신용이 취약하거나 혹은 소득 수준이 낮은 차주의 경우에서는 아예 기존에 받던 대출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금융연구원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아마도 최소 38만 8천 명 그리고 최대로는 162만 명 정도가 밀려날 것으로 네네. 이렇게 예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이렇게 이제 네.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네네.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위태위태한 곳에 계신 분들에게 안전망이 정말 돼준다 이런 취지까지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기준을 봤더니요, 뭐 아주 좀 절박하신 분들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신청 기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다 대출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소득이 어느 정도 있거나 물론 소득이 많은 것은 아니고요. 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거나 네. 혹은 연소득이 3,500만 원이 넘고 4,500만 원이 안 되더라도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가 이제 네. 이 신청 자격이 되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신용등급을 보게 되면 대체로 7등급 이하가 9.34%로 한 전체적으로 보면 400만 명 정도고요. 네. 4 내지 6등급이 한 1,900만 명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걸 3분의 1로 이제 자른다면 한 600만 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00만 명 정도가 이제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 안전망 대출 소득이 사실은 있는 경우는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네네. 아예 소득이 없거나 네. 아니면 소득이 매우 작고 신용등급이 또 6등급 7등급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8등급, 9등급, 10등급이라면 네네. 사실은 안전망 대출을 신청을 하더라도 못 받을 수가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의 경우는 단순히 안전망 대출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전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안전망 대출을 해주고 네. 안전망 대출을 또 받지 못하는 분들은 아예 채무 조정이라든가 파산 신청이라든가 네네. 이러한 것도 이제 같이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안전망 대출을 신청했지만 예를 들어서 신용등급이 6등급이고 연소득이 한 4천만 원이다. 네네. 이러한 분이라면은 굳이 12 내지 24%의 금리를 대출을 하는 네. 안전망 대출이 아니라 네네. 기존에 있는 더욱 저리의 금융상품도 소개하는 네. 이러한 식으로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좀 지금 신용 상위 등급에 있는 이 금융 차주들 혹은 국민들보다 조금 안 좋은 쪽에 있는 국민들이 좀 좋은 방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뭐랄까요? 회생, 회복 혹은 성장 좀 이런 방식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금융이라는 것이 본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요. 일종의 이제 스무딩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애 소득이 항상 고르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생 시절에는 돈을 벌기보다는 인적 자본의 육성을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기술 훈련을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네네. 사회적으로도 보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필요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있기보다는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네. 근데 또 병이라든가 실업의 경우에 직면을 할 경우에는 당장 나중에는 능력이 있더라도 당장은 이제 원리금을 갚을 수 없는 네. 이러한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스무딩하게 평평하게 해주는 것이 금융의 기능인데 네네. 그 금융의 기능이 과도하게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24% 이상, 27% 이렇게 갔던 것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네. 이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낮추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그러한 차주의 신용 등급이나 어떤 그 역량에 맞추어서
더욱 낮게 저금리로 해줄 수도 있고 이러한 기능을 이제 활발하게 하는 것은 사실 금융의 본질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한테는 이제까지 이런 게 부족했죠, 많이. 예, 좀 생소하긴 합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포용금융연구회장을 맡고 계신데요. 단지 어려운 사람들, 신용이 안 좋고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회복해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 좀 전체 국가 경제라든지 사회적 의미로 봤을 때도 이 포용적인 금융이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런 제도들도 사실 그 맥락상인데 아직 사실 많이 이해가 좁거든요. 어떤 그렇습니다. 의미입니까? 네네. 우리가 이제까지의 사실 포용이라는 말을 쓸 때는 아주 저신용자거나 네네. 혹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 이러한 네. 사람들을 이제 어떤 돕는 그래서 기존의 금융은 상위 10%나 굉장히 고소득자들을 위해서만 기능을 하고 네네. 거기서 얻은 엄청난 이득을 가지고 아주 잔여적으로 부분적으로 무슨 사회 활동 조금 하듯이 네네. 이렇게 조금 좀 돈을 은행에서 모아가지고 이제 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이러한 네. 것이 이제 기존의 어떤 포용이라는 개념이었다면 네.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포용이라는 개념은 그러한 어떤 잔여적인 굉장히 네네. 평소에는 뭐 관심이 없다가 남는 돈을 가지고 조금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네네. 전체적으로 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네. 사회의 혁신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젊은 청년들을 돕는다든가 근로의욕은 있지만 것이지만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어떤 현재에는 소득이 부족하지만 네. 근로의욕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떤 금융이 어떤 이 사람들의 소득이나 네. 어떤 그 활동, 사회 활동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요새 생각하고 있는 포용금융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네. 이 마치 운동선수의 성적처럼 돈의 양을 놓고서 상위에 아주 10%, 20%의 고소득층을 위한 금융 시스템이 아니라 전체가 어우러진다라는 것. 아직은 좀 그래서 반응들이 좀 이해가 부족하니까요. 이렇게 해주면 이거 너무 제도 악용할 텐데, 뭐를 해줘도 이런 말들도 종종 쓰지 않습니까? 도덕적 해이.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취지가 아님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예전에 금융이 좀 비민주성이 있어서 문제가 많다 이런 표현도 하셨더라고요. 방금 얘기한 맥락에서의 청년층 혹은 저소득층 얘기도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은 당연히 이제 배워야 하는 그리고 사회 초년생이고 지금 아시다시피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대학교 학자금이라는 것이 싸지 않고요. 맞습니다. 이들 청년들이 단순히 대학을 다녀서 인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등록금을 대출을 받았다가 사회에 나오면은 바로 이들이 5등급, 6등급으로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경우죠.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품이라는 것이 백화점에 가서 사게 되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금융이라는 상품은 오히려 굉장히 돈이 있거나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은 2 내지 4%의 금리로 금융을 이용하고 맞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는 24% 이상의 그러니까 10배 이상 굉장히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도리어 금융이라는 상품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금융이 그동안에 기본적인 혁신의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혁신의 대상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 고소득층만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좀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본래 금융의 본질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파일러라고 하죠. 아직 금융거래 기록이 없어서 신용등급이 낮은 청년층, 이런 또 서민계층, 여러 가지 취약계층들까지 모두 금융 시스템의 혜택과 기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민주라는 표현과 개념이 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 저희가 또 취약 대책들 나올 때 다시 한번 시간 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용금융연구회장을 맡고 계시죠.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 귀를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또 뉴스를 듣다가 떠오르는 생각들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 안전망 대출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전 국민 또 취약계층과 상위계층이 함께 나란히 가는 게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는 알려드렸는데요. 안전망 대출 뭔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됐죠. 이걸 넘어서는 고금리 대출 이용하면서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 저소득자인 분들 12%에서 24%대 금리로 2천만 원 한도의 대출을 제공하는 그런 지원 상품, 금융상품입니다. 최대 2천만 원을 빌려줘서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갚을 수 있게도 도와줍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이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상환 능력은 있는데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전망 대출은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 자유롭게 갚을 수 있습니다.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번 없이 1397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서민들 조금 더 튼튼하고 또 안전한 경제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망 마련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8분 30초 이제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어떤 것들 들어와 있을까요?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설 연휴 다가오고 있는데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라고요?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하고 정부가 고일 당정 협의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설 명절이 있잖아요. 네. 15일부터 17일까지인데요. 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또 이 기간이 평창올림픽 기간과 겹치는데요. 네. 이 올림픽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이번 9일부터 3월 18일까지를 평창 여행의 달로 지정해 운영하는데 그 면원,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남강릉, 북강릉 이렇게 이제 올림픽 행사 관련된 지역 8곳에서 올림픽 기간 동안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요. 네. 또 KTX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설 연휴 되면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네네. 명절 자금 지원을 전년보다 4조 원 더 늘리기로 했고요. 여기에 온누리 상품권 개인 구매 할인율을 5%에서 10%로 높이고 또 구매 한도도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 금리도 1%포인트 낮추고요. 네. 사업자 체불 정산 목적 윤자 한도도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 다 같이 즐기는 설 명절이 되겠다 이런 취지가 보여지네요. 자, 저희도 두 번째 인터뷰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코스피 또 최고 기록 경신했네요. 요새 계속 가상화폐가 화두였는데 증시 오르는 속도도 거침이 없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오늘 장중에 2671선까지 올라서 2600선을 넘어섰는데요. 이게 작년 10월 23일 2500선을 넘어선 지 3개월 만입니다. 참 막판 들어서는 좀 상승폭을 반납해서 지금 2597.88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뉴스에 나서면서 5거래일 연속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이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정보기술주들, 그러니까 IT주들이 반등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는데요. 이 계기가 지난주 SK 하이닉스의 깜짝 실적 발표였습니다. 네. IT주에 대한 재평가가 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반도체 수주도 계속 호의의 꼬조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IT,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이렇게 실적을 좋게 내놓으니까 여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개선이 되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이 최근 환율이 하락하면서 원화 가치가 오르니까 또 이제 추가로 원화가 강해질 것으로 보고 주식을 사들이는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네네. 외국인들 올해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2조 5천억 원 이상 순매수했거든요.
일단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이 올해에도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고 또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상반기에 2,800선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낙관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다만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고 또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은 리스크 의미를 꼽습니다. 예, 상승 기류가 확실하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어지는 인터뷰에서도 한번 분석해 봐드리기로 하고요. 스마트시티 이거 CES 2018 주제이기도 했는데 스마트시티가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생긴다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다른 외국에 비해서 조금 늦어진 경향이 있긴 한데요. 네네. 일단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정부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었는데 네. 오늘 여기에서 이제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스마트시티라는 거는 뭐 도시 만들 때 뭐 자율주행차라든가 뭐 스마트 에너지, 인공지능 같은 이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미래 기술이 구현되는 도시를 말하는데요. 네. 우선 세종시 일부 구역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시범도시로 선정했습니다. 네. 뭐 이 두 군데는 이제 택지 개발되는 중인 지역인데요. 세종시는 에너지 절감을 컨셉으로 하고 부산은 이제 워터시티 컨셉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스마트시티로 바꾼다는 계획인데요. 네. 정부는 이 두 곳 시범 지역 외에도 이제 지자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추가로 스마트시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 4차 산업혁명이 투영된 도시 어떤 모습일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10년 이상 빚 못 갚으신 분들, 이분들 많이 구제책도 나왔는데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모든 채무자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네. 정부가 갚지 못한 빚이 1,000만 원 이하인 사람 중에서 연체자 46만 2천 명에 대해서 빚 독촉을 중단하거나 채무를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이거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월 말에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대책 발표했는데 네. 이 대책에 따라서 구체적인 구제 대상자를 이번에 결정한 겁니다. 일단 25만 2천 명에 대해서는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들 재산에 변동 사항이 없다면 3년 내에 뭐 이들에 대한 해당 조건이 소각이 됩니다.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고 중위소득 60% 이하, 그러니까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소득이 99만 원 이하인 사람, 그리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네네. 이렇게 해서 탕감되는 채무는 모두 1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연대보증 제도 폐지에 발맞춰서 네. 국민회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의 23만 명 중에서 보유 재산이 없는 21만 명을 대상으로 총 2조 원에 달하는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는데요. 네. 본인이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캠코 웹사이트인 온크레딧이나 뭐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 가능하시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액 상습 체납한 분들, 특히 세금 안 내는 참 얌체들 많으신데 배우자나 친인척 통장까지도 추적한다고요? 범위가 좀 넓혀졌네요. 오늘 국세행정개혁 타스크포스가 조세정의 실현 방안이라는 걸 내놨는데요. 네. 고액 상습 체납자의 경우에 세금만 안 내려고 뭐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 돌리거나 아니면 아예 의랑 이혼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ETF는 이 금융자산 조회 범위를 배우자, 친인척 이렇게까지 확대하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하라라고 권고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고액 상습 체납자는 이제 본청 중심으로 기획 분석 검증 이런 것들을 좀 하기로 하고 체납 처분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여권 발급 거부할 수 있도록 여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해외에 못 나가시는 거죠, 그럼. 네. 그리고 이 밖에도 대주주 경영권 편법 승계 뭐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차명 주식이라든가 차명 계좌, 뭐 이전 계열사에 대한 검증 범위를 기존에는 직계 준비속이었는데요. 이거를 6촌 이내 친척과 4촌 이내 인척까지 확대할 것을 공고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최근에 이건희 차명자 논란 상당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법령과 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유권 해석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하고 조세 포탈에 해당이 된다면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네, 해석이 분분한 부분까지 명확하게 하겠다 이런 의지로도 보이고요. 오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 점검 결과 기재부 차관이 발표했는데 이것도 참 뜨거운 뉴스였습니다. 네, 정부가 점검한 275개 기관 중에 무려 93%인 257개 기관에서 총 2,311건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네. 그야말로 보니까 채용비리 대패였습니다. 진짜입니다. 몇 가지 예를 좀 설명드리면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에는 당초 채용 계획과 달리 이 채용 후보자의 추천 배수를 바꿔서 특정인을 채용했고요. 네. 서울대병원은 서류 전형에서 합격 배수를 조정해서 특정인 합격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면접 전형에서는 면접위원이 전원이 점수를 몰아줘서 채용했고요. 네. 한국원자력의학원 같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특정인 채용이 부결되니까 고위 인사의 지시로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서 불합격자를 최종 합격시키기도 했고요.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아예 고위 인사 지시로 특정인 합격자로 내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나 뭐 한국안전기술원 이런 데들은 면접위원이 아닌 고위 인사가 면접장에 들어와서 특정인에게 유리한 질의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요. 네. 국제금융센터는 채용 시험을 아예 지원하지 않은 사람에게 최종 면접 응시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문제가 지적된 공공기관은 이제 채용 전 과정을 완전히 공개하고, 소규모 채용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행 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식의 이제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는데요. 네. 이 채용 과정에 대한 내부 감사를 좀 강화하고, 그 해당 주무부처의 점검이라든가 조사 강도도 좀 높이기로 했습니다. 예, 생생경제도 내일 이 시간에 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 연결해서 또 이 문제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전해드린 이 공공기관 채용 대체에서 있을 텐데요. 워낙에 뭐 신의 직장이라서 그런지 특혜 채용 방식도 참 다양하고 갈색이었는데요. 지금 취업난에 허덕이는 취업 준비생들 아마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민간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런 백태를 벌였으니까 뭐 민간 기업은 뭐 얼마나 더 심할까 이런 얘기도 하실 텐데요. 네.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공정한 채용 절차를 좀 만들어야 이 공공기관의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계획에 대해서도 좀 신뢰가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정말 국민들이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앞서도 뉴스에서도 등장했습니다만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관심 높죠. 여러 가지 기업 실적도 있고요. 또 국제적인 환경들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돈을 에너지에 비유하자면 지금 응축된 에너지가 어디로 펼쳐야 될지 방향을 찾고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도 이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침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요. 올해 들어서서 박스피 오명도 벗고 장기간 느린 상승세도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단기적인 효과일까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우리 증시 정말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2800까지도 바라볼 만큼 덩치가 커지고 성장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상황인지 이 상황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지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이제 사상 최고치라는 표현은 뭐 그다지 놀라운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기록도 갈아치웠는데 흐름 어떻게 됐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23.43포인트 올라서 2,598로 끝났고요. 코스닥도 957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장중에 2,600을 돌파하는 기염도 토했는데요. 뭐 이런 일들이 미국 시장처럼 미국 다우지수라든가 나스닥 지수가 매일 연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갱신이 아니고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주시장도 올해 내내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장중한 때 2,600도 넘어섰고 이렇게 지금 상승 기류를 탄 배경 어떻게 짚어야 할까요? 뭐 세계적인 상황도 있고 국내적인 상황도 있고 산업적인 상황도 다 이렇게 같이 연합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2008년 이후 많이 풀었던 돈들이 그동안에는 경기 악화를 방지하는 차원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작년도부터 경기 회복 쪽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미국 시장 증시 상승과 경기 회복세에서 우리가 눈에 보였던 것이고요. 또 하나 금리를 올린다는 건 경기가 나빠서는 절대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회복되었고 앞으로도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과 더불어서 금리를 올린다는 건 뭐냐면 안전자산인 채권 시장의 어떤 랠리는 끝났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국제 자금들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대체적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제 신흥국도 강세인 이유는 안전자산 시대가 막을 내리고 위험자산 시대가 펼쳐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작년도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 현재 거래소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고는 해도 저평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수를 계속 신기록을 경신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상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서서히
정부를 중심으로 한 수급적인 흐름도 개선이 될 것이다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 관심 많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건 정부도만 관심 많은 것 같고 일반인들은 관심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형 펀드가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정도의 지수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주식형 펀드가 늘어나야 되는데요. 네네. 현재 순수 주식형 펀드는 65조 원으로 상당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ELS 같은 약간 틈새 그 상품이 네네. 은행에서 50조 원이나 팔렸다는 걸 감안해 보면 굉장히 개인들의 참여는 저조하고 관심 밖이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좀 세부적인 얘기를 해드려야겠지만 사실 인식 자체가 이 개미들은 그래도 늘 즐겁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달러 부분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원화 강세를 놓고서 기업들의 실적 걱정, 가격 경쟁력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달러 약세, 금리 상승 이제 주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약간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지금 원화가 강세면 오히려 기업이 힘들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증시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니까요. 네. 좀 갈라서 세부적으로 갈라서 봐야 되는데 네네. 첫 번째 작년도 한국 기업의 실적이 가장 좋았던 것에 가장 큰 기여는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네네. 근데 반도체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마진율이 한 50%씩 돼요. 네. 그러니까 환율 좀 떨어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워낙 강세였다고 해서 별로 마진 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1,060원 정도까지는 별일 없고 물론 이제 한 1,000원 정도가 깨진다면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반도체 중심의 흐름이라면 총량 기준의 그 수익성 아주 많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일단 보여지고 그런 부분들이 환율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 마진이 적은 그 수출 기업들은 조금 영향을 분명히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 전기 제품을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자동차나 이런 쪽으로 마진이 좀 박한 회사들은 조금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이 회사들이 사실 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강세에 대해서 특별히 악영향을 받을 것도 별로 없다. 오른 게 없으니까. 또 그렇게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정도 되어서 말씀드렸던 대로 원화 환율이 달러당 1,050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강세를 보여준다면 수출주들의 탄력은 조금 둔화될 수는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 종목인 코스닥이나 이런 종목들은 환율하고 원래부터 그렇게 큰 상황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다른 시장 궤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예상해 봅니다. 예. 자, 코스닥도 오늘 927 꽤 높게 끝났는데요. 정책 변수다.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관심을 쏟고 있다라고 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쏠림 얘기는 늘 나오고 있지만 코스닥의 상승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런 쏠림이 나타나는 핵심적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스닥 시장이 너무 작아요. 네. 예, 그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근데 정부가 관심을 가졌지 않습니까? 코스닥 시장에. 그동안에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별로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코스닥 시가총액이 이제 막 한참 올라서 330조 시장입니다. 근데 정부의 1년 예산이 400조가 넘는 큰 손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국민연금도 세계적으로 큰 손이고 그러니까 이런 자금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 너무 시장이 작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현재 시장을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감이 활화선처럼 타올라서 바이오 강세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게 펀더멘털로 가는 시장이라기보다 약간 미래에 대한 기대치로 가다 보니까 특성이 어떤 이익단이 훌륭한 기업이라기보다도 미래 성장이 가능한 기업 쪽으로 수급이 좀 더 쏠린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주식들은 밸류에이션 즉 가치 평가를 좀 해보면 좀 고평가인 부분은 분명히 맞겠고요. 이 부분들은 그래서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주의는 좀 필요하되 코스닥 시장이 워낙 사이즈가 작다는 것 그리고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코스닥 시장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통합 얘기도 잠시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게 이제 지수를 이게 일률적으로 통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물을 투자할 때 해지 수단으로 선물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선물 투자를 할 때는 지표가 되는 지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분리되어서 거래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작은 코스닥은 사람들이 아예 거래를 안 해요. 선물 쪽으로. 코스피만 거래를 했는데 이것들을 통합해서 KRX 300 그러니까 대략
거래소에서 한 230여 종목 가까이 그리고 네. 코스닥에서 70여 종목 조금 넘는 수준의 종목을 합산해가지고 지수를 만들겠다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선물의 매수 수급들이 들어가게 되면 가치 현물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의 이야기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세부적으로 좀 이 공부도 해야 될 것 같고요.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여러 가지 흐름을 봐야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이 지수가 어디까지 오르느냐 이거에 대한 네. 관심들이 많아요. 코스피 예. 코스닥 지수 상승 언제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희가 이렇게 싸다고 표현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그리고 네. 사람들은 이게 한국에서 워낙 주식에 대해서 재미 보는 사람들이 없어서 위험회피 심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네. 반면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실패한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죠. 과감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심리가 풀리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가 훨씬 더 많이 올라야 되고 한 네. 시간 한 1년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점을 못 잡고 고점을 잡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범하게 되는데요. 네. 이럴 때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근본적인 가치 평가를 해서 가치가 네. 비싸냐 싸냐 이것을 구분하면 되는데 단적인 예를 말씀드릴게요. 한국의 지금 대표 업종이라고 하는 네.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반도체 중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표되는데 가장 근래 실적 발표한 게 하이닉스입니다. 네. 실적의 5배의 주가로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3위권, 2위권 근처의 반도체 회사를 1년 순이익에 영업이익도 아니고 순이익에 법인세나 이런 거 다 차감하고 나서 이 순이익의 5배로 거래한다는 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아이러니하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아무리 그게 사이클을 많이 타서 뭐 한 1년 뒤에 갑자기 공급 사이드에 문제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가격이 너무 싸거든요. 그만큼 한국은 대체적으로 지금 절대 비싼 상황이 아니고 올해도 작년만큼의 실적을 거둘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한 50조 나왔고요. 네네. 올해도 그보다 뭐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지수는 무난하게 한 2,800 정도 수준을 갈 것이다. 이렇게 네. 예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갈 것이냐 여부 그리고 뭐 하반기에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네네. 하는데 그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세계 경기가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있는데 살아나고 있는 것에 보다 근원적인 하기는 어떻게 되냐면 네. 선진국들이 설비 투자를 많이 하면 그거는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설비 투자의 증설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하반기의 끝이 아니고 계속 가서 한 1년 정도 장기적으로. 좋은 흐름들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네. 예상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지점장이었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장바구니. 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조금 기운 빠지고 지친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생생장바구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쌀 이야기 먼저 가지고 나오셨네요. 쌀, 한국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음식이고 또 농산품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 쌀 소비량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네. 이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 10년 전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쌀을 75kg씩은 섭취를 했었는데요. 네네. 이 수치가 10년 동안 계속해서 줄어들다가 결국 지난해 2017년에는 61.8kg까지 감소하게 되었어요. 아, 네. 근데 이 수치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1kg, 2kg씩 쑥쑥 빠지던 이 수치가 지난해는 딱 0.1kg만 감소했거든요. 네. 소비 감소율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 추세가 정체기에 접어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네. 그 수급 안정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가공용 쌀 소비량도 7% 이상 증가했으니까 앞으로 소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전보다 먹을 게 많아져서요. 사실 밥 말고 파스타, 빵 많이 네. 먹잖아요. 맞습니다. 쌀보다는 그런 것들을 많이 선호해서 그럴 텐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쌀 소비가 그동안 꾸준히 줄어들었던 거는 다른 것도 먹을 것도 많아지고 또 삼시세끼 끼니를 다 때우지 못하는 분들이 그만큼 맞아요. 많아지기도 했어요. 그래도 하루에 세 끼 다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영양학적으로 쌀이 우수한지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네네. 농식품부가 지난해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진을 통해 가지고 삼시세끼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했거든요. 네. 평소에 거의 밥을 먹지 않던 20, 30대를 대상으로 해서 4주 동안 삼시세끼
밥을 먹었을 때 어떤 몸의 변화가 생기는지를 관찰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실제로 한 달 뒤에 복부, 둘레나 내장 지방 그리고 이 체중이 감소하는 걸 확인했고 또 신기한 거는 밥을 먹기 시작하면은 공복 혈당과 인슐린 호르몬 수치가 정상적으로 맞춰지면서 이 호르몬의 균형점을 찾았다는 점도 있었어요. 저에게 필요하군요. 제가 삼시세끼를 잘 안 먹는 편인데 문재인 삼시세끼 꼬박꼬박 잘 드시나요? 네, 저도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아침 챙겨 먹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가 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쌀이 농업의 근간이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소비가 안 돼가지고 시중에 쌀이 많이 풀린다면 가격 지지에 큰 지장이 있고 결국 이게 우리 농업 전체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시장 격리도 하고 있고 또 공공 비축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모은 물량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뭐 14년도산, 15년도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쌀 보유량이 지금 200만 톤이 넘어요. 이거를 변질을 막기 위해서는 또 온도, 수분 이런 걸 계속 유지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몇 억씩 한 해에 들고 있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쌀의 가치는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근데 결국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단순히 쌀을 매입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매년 어떻게 하면 쌀의 경쟁력을 더 강화할지 소비 촉진을 더 할지 이런 캠페인 같은 거를 기획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한식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요. 요즘 외국인들 한국 음식 좋아하는데 좀 그런 것들 활용한 것들도 마련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쌀뿐만 아니라 좀 물가 동향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추워요. 굉장히 추워져서 농산물 가격 오르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네, 올해 한파가 정말 매서워서 밖에서 뭐 얘기를 하면 이가 시려울 정도로 추운데요. 서울은 서베리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서베리아요? 맞습니다. 엄청 춥다고 해요. 이 기온이 쭉쭉 떨어지면서 하우스 작물로 길러내는 농산물들 난방비 들어가고 일조량 감소로 인해서 이번 주는 파프리카와 다다기 오이 가격이 좀 오를 것 같아요. 지난주 월요일에 한 개에 1,600원이었던 파프리카가 이번 주에는 2,200원대로 올라갔는데요. 따뜻한 곳에서 잘 자라는 작물이니만큼 하우스 난방 비용 상승, 뭐 생육 저하 이런 것 때문에 가격 조금 더 오르겠고요. 마찬가지로 다다기 오이도 이번 주에 같이 오를 것 같습니다. 또 감귤은 노지 재배 감귤 재배가 끝나고 이제 하우스 재배분이 방출될 텐데요. 거기에 뭐 한라봉, 천혜향 이런 품종 교체가 이루어지는 시기다 보니까 앞으로 한 2, 3주 정도는 물량이 조금 부족할 수 있겠어요. 설명절 다가오는데 괜히 좀 걱정거리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설 차례상 비용도 좀 오른다 이런 이야기 있던데 늘 조사하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한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에 대한 그 영향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아주 염려할 정도로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비용이 축산물이나 수산물, 과일류 이런 데서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채소류 자체가 미친 영향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지난주 수요일 기준으로 전통시장은 24만 8천 원대, 지난해보다 2% 하락했고요. 대형 유통업체는 35만 5천 원대로 4.3%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은 쌀과 소고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올랐고요. 계란, 무, 배추 이런 것들이 약간 하락했어요.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가시면요. 지난해보다 좀 싸졌습니다. 24만 8천 원. 대형 유통업체는 35만 5천 원입니다. 조금 증가를 했고요. 이 쌀, 소고기 가격이 좀 올랐다라는 거 설 차례 준비하시는 분들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또 저희가 이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안전망 대출 포용적인 금융정책 얘기를 했는데요. 금융이 돈 많은 소수의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면 좋겠다라는 얘기 함께 나눴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 대출 말고 세금도 좀 이런 식의 해결책 마련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9779님도 의견 주셨고요. 또 청년 실업 얘기할 때마다 너무 불안해서 저축하려고 노력합니다. 저축 많이 하면 나라 경제는 나쁜가요? 라고 하셨는데 요즘은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